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독 오늘 57강 하겠습니다. 책 159쪽입니다. 큰 타이틀로 우발성과 자연법칙 제4장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그 4장 안에 소제목으로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적어놨습니다. 역사적 자연과 정제우주론. 앞에서 소제목이 여러 가지 쭉 나왔습니다. 그것만 잘 따라가도 이 내용을 얼추 어림짐작할 수 있겠어요. 이 4장이 굉장히 깁니다. 책 한번 볼까요? 119쪽부터 나옵니다. 우발성과 자연법칙. 자연신학의 성사 가능성 이런 소제목이 첫 번째 나왔고, 우발성과 성서적 하나님상 두 번째이고, 됐습니다. 소제목이 많았어요. 지금 보는 거는 역사적.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역사적 자연. 자연도 역사적이다. 인류의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도 역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지 않습니까? 인류 자체도 역사적이고요. 근데 그런 입장이 있고, 정지 우주론. 거기 이제 서로 대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지 우주론이라고 해서 딱 멈춰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니 거예요. 저 앞에서 어떤 얘기가 되는지 지금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일단, 요 차례되는 그 부분서부터 읽겠습니다. 159쪽이에요. 하도 많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 이름이 나와서, 그리고 서로 주장들이 이 갈래 저 갈래 얽혀 있어서 따라가는 것만도 힘에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의 세계가, 우주나 미시의 그 물리의 세계가 사실은 대단히 관념적입니다. 관념은 아닌데 우리들에게 경험되기는 관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손으로 붙잡아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초속 30만 킬로의 속도라고 하는데, 그런 숫자로만 우리가 알지 그게 얼마나 빠른지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관념이죠, 관념. 어쩌면 관념이 실제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건 그렇고, 159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바이체커가 말했듯이 파넨베르크가 많이 도움을 받은 독일의 물리학자가 바이체커인데, 그가 말하듯 이상적인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조던의 모델은 바이체커의 모델과 비교할 때 새로운 자연 법칙을 추론함으로써만 성립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더구나 조던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각주 49번에 보면 그 사람의 책이 한 권 소개됩니다. 파스쿠알 조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책 이름은 독일어네요. Das Bild der modernen Physik. 근대 물리학의 상입니다. 빌트, 그림, 상이에요. 독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계
아니면 프랑스계 독일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된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번역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독일어로 책을 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독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던이라고 발음 안 하고 요르단 이렇게 발음하죠. 더구나 이 조던은 새로운 자연 법칙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정지 우주 모델에서처럼 물질의 보존 원리와 같은 여지껏 예외 없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던 원리들을 제한된 범위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너무 전문적이라서 여기에 어떤 코멘트를 제가 달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그는 중력 법칙과 같은 다른 법칙들의 변동을 고려한다. 그러나 조던의 모델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모델이죠. 중력의 변동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나름대로 변함없이 타당한 또 다른 법칙의 기능으로 말하자면 질량과 우주 나이 간의 항상적 관계 법칙의 기능으로 설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연 법칙들의 등장과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확증된 공식들의 변동을 추론하는 단점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조던의 이론이 지닌 장점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물질 세계가 유일무이하고 비가역적인 변동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파넨베르크가 보는 역사 개념인데 유일무이하고 비가역적인 변동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 세계 속에 작용하고 있는 법칙들은 변함없이 타당한 것들이 아니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는지요? 유일무이하고 비가역적이라면 그것을 해명하는 과학적 원리 방식 방정식들도 역시 늘 변함이 없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들은 물질 세계의 도래에 선행하여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이데아들과 유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 법칙들은 물질 세계의 도래에 선행하여. 이것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나요? 이데아가 먼저 있어요.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 그 이데아가 이 땅에 형체를 갖는 게 이 세상인 거죠. 이 세계 법칙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있기 전에 이데아, 그 법칙이 먼저 있었다. 이데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유일무이하고 비가역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영원 불변하게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쌍에 기초 입자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시초점으로부터 빅뱅 시절 도약적으로 증가한 무지막지한 폭발 증가한 물질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겠는가를 묻게 될 때 조던의 이론이 담지하고 있는 두 번째 난점이 등장한다. 조던은 이 물음에 번디처럼 참 학자들 이름 많이 나오네. 따라가기 벅차네. 아주 빈약한 답변을 제시한다. 그러나 조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모델이 뭔지 제가 앞에 거를 또 기억 못 하겠어요. 이거를
강독을 뭐 제가 보통 일주일에 5번 올리는데 이거를 한 날 쭉 하면 연속성이 좀 있어요. 내가 한 날 제가 다 녹화를 하지 못합니다. 한 3번에 나누어서 하죠.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2꼭지를 만드는데, 그래도 그게 연달아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은 이렇게 좀 생각이 남아있는데, 한 4일 이렇게 띄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흐름이 좀 끊깁니다. 뭐 따라가 보죠. 조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모델 정진 모델인가? 그가 말하는 게 앞으로 돌아가서 또 읽기도 좀 그렇고 참 그냥 가죠. 뭐 우리가 물리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뭐 다 몰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 하는 거면 눈치채도 좋은 공부죠. 그의 모델은 이 물음에 사실상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조던의 의도는 단지 우주의 나위와 그의 질량 간의 규칙적인 관계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결국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물질의 새로운 발생을 어떻게 설명해내야 하는가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규칙, 뭐 방정식 이런 것만 찾는 거지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의 모델에 의하면. 번디의 모델에서처럼 조던의 모델에서도 바로 여기에서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등장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계, 물질적인 세계죠. 물리학이 다루고 있는 세계, 자연과학이 다루고 있는 세계가 아주 복잡하기에 거기에 딱 맞는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정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 나왔어도 또 그게 다른 것에 의해서 극복되고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1905년에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쓸 때의 그의 모델과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쓸 때의 1910 몇 년인가 그때 아인슈타인이 또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더 새롭게 열린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 뭐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코펜하겐 출신 양자역학 학자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양자의 세계를 풀어냈습니다.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세계 모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극복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이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뭐 9차원, 10차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게 그게 학문입니다. 신학의 입장에서
파넨베르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그 물리학자들의 그 주장들이 파넨베르크의 사유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고달프죠. 우리는 동네 바둑 한 5급 정도,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완전히 겨우 바둑을 아는 분들, 동네 아마추어 뭐 한 6급, 7급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프로기사 구단이 놓은 바둑 해설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밌기는 한데, 그게 뭐지? 그들이 제시하는 바둑의 수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재미있으면 공부가 됩니다. 조던의 모델에서도 바로 여기서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 계속 그걸 붙들고 있죠. 파넨베르크는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개념은 또한 바이체커의 모델에서도 전제될 수밖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바이체커의 모델에서 이 개념은 본래적 폭발의 출발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그리고 요동, 운동, 움직임, 흔들림, 운동 문제와 또한 별들로부터 인간 존재에 이르는 형태들의 기원이 담지한 예외적 특성 문제에서 다시금 다루어졌다. 여러 학자들이 다른 방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다. 그걸 지금 파넨베르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던의 모델에서는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은 세계 과정의 전체 경과를 통해 균등하게 확산되며, 그래서 전체 개념은 보다 강한 통일성 혹은 일관성을 지니게 된다. 160쪽 아래에서 둘째 줄입니다. 밑에 51번 각주가 있군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이 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데아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데아. 먼저 본래적인 어떤 원리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거기에 의해서 세계가 출현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성서적인 관점에서 또 같이 통하기도 해요. 51번 각조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주 그 자체가 변하고 있을 때 물리 법칙들의 불변성에 근거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퍽이나 독단적인 가정이 될 것이라는 본디의 의견에 우리는 동의해야만 할 것이다. 법칙들의 불변성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독단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도 독단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원리는 뭔가 점점 궁금해지는 겁니다. 본디의 주장으로부터 또한 그와는 반대되는 결론을, 즉 물리법칙들의 공식들이 근거하고 있는 규칙성들의 변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여 자연법칙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낼 수 있다는 독특한 착상을 조던의 이해는 전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파넨베르크가 조던에 동의하는 겁니다. 원리, 방정식,
자연 법칙의 일관 법칙들 그런 것들도 변할 수 있다. 이제껏 전체 우주의 유한성과 비가역성 물음은 새로운 물질의 계속적인 발생 가설을 배제하지 않음을 우리는 살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너무 절대화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품과 같은 현상을 마주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 세계가 거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옛날 그 불교 어떤 문헌에 나온 아포리즘이 종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여 역으로 추론해 보자면 우주적 팽창 운동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에 근거한 세계 과정의 유일무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유일무이성 의 부정은 이 팽창 운동이 우주의 진동 운동의 한 국면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축 운동 국면과 한 주기를 형성하여 진행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진동 모델은 단순한 사변적 추론에 가깝다.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노르 어떤 사람인가? 본노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는 수축 국면이 끝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이 그 후로 진행되는 팽창과 냉각 국면에서 우주의 예전 상태에 즉 수축 국면의 존재를 지시해 줄 모든 자료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축 국면 팽창했다 수축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축 국면의 비존재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내려고 시도하였다. 원래 그 빅뱅일 때의 그 자리로 그때로 수축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없어졌다. 그 얘기죠. 마치 고향을 60년 전에 떠났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옛날 그대로인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 옛날 고향은 없어졌다.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새로운 물질의 계속적인 발생과 같은 기존의 자연 법칙들을 위반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가정들을 필연적으로 전제하지 않더라도 우주는 무한한 과거와 미래를 갖고 있음을 전제함으로써 그는 전혀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그런 모델들을 이미 제안할 수 있다. 번호는 자연과학이 우주론의 물음 우주가 왜 생겼냐 왜 이래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 물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80억 년 전의 시간 문제와 관련하여 80억 년 전이라고 하는 시점이 거론되나요? 우주의 빅뱅 시작은 138억 년인데 80억 년에 뭘 의미할까? 80억 년 전의 시간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54번 각주. 다 그만두고 80억 년 전에 하나님에게 넘겨주기? 이럴 이유가 없다. 이게 80억 년이 뭐야?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이 마지막 입장은 과학적 우주론을 놓고 과학적 우주론 그럼 신학적 우주론도 있는 거죠. 신학적 우주론 과학적 우주론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다수의 모델들이
다수의 모델이 있다는 거 하는 게 이상하죠. 그 우주는 하나인데 왜 그걸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지? 뭐 그러한 거예요. 우주 물리학자들도 사실은 그 코끼리의 털 하나를 갖고 연구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모델들이 결코 경험적 출발점의 차이를 통해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적 사실을 다시금 조명해 주고 있다. 어떤 뜻인지는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경험적 출발점의 차이, 이게 모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 출발점의 차이를 통해 조건되는 게 아니다. 그는 우발성들이 그 자연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데올로기적인 관심들이 관건이 되고 있다. 그건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것.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우주 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학에서도요. 그게 엄밀하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관찰 실험에 의해서 그런 다양한 우주 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이 우주 이데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데올로기, 자기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유한성과 비가역적 역사성,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세계의 유한성과 시작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제 끝날 테니 그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은 다 일단 유한하면서 유일무이한 거죠. 유한성과 비가역적 역사성,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역사성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또한 이러한 정황에 가담할 것인가. 그 신학적인 이데올로기 일컬어서 로 과학자들의 우주론과 대결 혹은 대화 할 것인가, 뭐 그런 표현 같아요. 어쨌든 오늘날 오직 시간과 독립된 세계 구조의 무한성과 균일성에 대한 믿음만이 자명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만이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의 계속적인 발생의 형식으로든 혹은 진동하는 우주의 형식으로든 간에 경험적 증거나 다른 이론적 근거들 없이 오직 이데올로기적 동기들에 근거하여 그러한 세계의 조건들을 추론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그 자체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상에서 토론된 모델은 논증해주고 있다. 아이고, 문장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너무 기네. 다시 끊어 읽으면서 설명하고 싶긴 한데 그만두겠습니다. 지나가도 되겠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세계 과정의 유한성과 역사적 유일무이성의 가정은 이게 이제 파넨베르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앞에 놓는 것은 이러한 추론은 가정이라는 건 추론이에요. 추론은 우리 시대의 통념적 편견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뭐 신학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과학적인 거 아니야. 이런 편견이요. 그 가정이 즉 그 추론이 신학적인 그런 추론이 기독교적 세계 이해를 근간하는 동기들과 맺고 있는 관계만으로도 그 가정은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유한성, 유일무이성, 그 역사, 유일무이성, 비가역성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신학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런 주장들을 내키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충분한 경험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토론거리로 도마에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이 말하는 그 우주, 창조, 그 세계가 오늘 이 현대 시대에서는 경험적 기반이 없으니 그들과 토론의 장에 함께 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신학이 확보해야 되겠죠. 경험적 기반.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파넨베르크가 시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